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격주로 정치권의 맥을 심도 있게 짚어주고 있는 분이죠. 정치 컨설팅 미인 박성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있는데 화면은 저희가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필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난 바로 다음 날 아주 예민한 시기에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뭐 의례적인 그 인사 차원의 뭐 만남이라고 하지만 현안 관련된 얘기도 좀 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의례적인 인사 정도 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은 못 하겠지만 예.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뭐 특별히 그 얘기를 나눠서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 상황에서 오늘은 그런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한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연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이 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심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보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할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고를 지금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흐름을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586 청산이나 민주당 심판으로 야당 심판으로 바꾸려면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빨리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연일 그 강경 발언을 쏟아놓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할 거고 또 뭐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 거고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어느 쪽으로 이제 큰 그 프레임이 형성될지는 좀 예. 지켜봐야죠. 그래서 그런지 그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경계한다고 경계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각에서 검사 대 피의자의 구도다. 검사 대 피의자의 구도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뭐 검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민주당이 경계해야 될 거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73년생이고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들도 파격적으로 지금 임명을 했고 예. 지금 사무총장도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어쨌든 조금 세대 교체, 시대 교체 그런 흐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경계를 좀 하겠죠. 여당은 뭐 그렇게 뭐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이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제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빨리 국회가 제의 표결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되는데, 자, 그런데 야당은 이번에는 바로 제의 표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여당은 빨리 하라고 압박할 게 뻔하고 한데 당분간 이렇게 신경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지금 숫자로도 이거 제의 요구한다고 200석을 넘기기는 어려운 거니까 다만 이제 야당이 기대하는 거는 언제든지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기대하는 거는 여권에서 공천 파동이 좀 나면 혹시 뭐 이거는 공천 파동으로부터 좀 피해를 본 분들이 예. 좀 참여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야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뭐 지금 이제 탈당하는 분들도 나올 거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꼭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지금 얘기할 수 없고 다만 뭐 지금 당장은 이걸 다시 제의 표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할 것 같지 않고 일단은 그러면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뭐 즉각적으로 뭐 행사한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부권 전국이 펼쳐질 텐데 일단 당장은 야당은 그 여론전에서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그 대통령 부인께서 내조만 좀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보다 좀 역할을 좀 더 하는 것 같고 계속 이제 그 여론의 중심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뭐 특별감찰관 그것도 뭐 국회가 결정해서 오면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안 했던 건데 특별감찰관을 좀 두고 그다음에
그 조용히 내조할 게 아니라면 진짜 뭐 외교 활동에서도 영부인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2부속실을 공식적으로 둬라 이런 주문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제2부속실을 안 두니까 제1부속실이 하고 있는 일에도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 야당은 지금 여론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예. 그걸 계속 공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뭐 70%가 찬성이었다. 이걸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일단은 그 야당은 일단 당장은 좀 그 여론전에서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게 표결 그 시점을 정하는 것도 민주당이 지금 키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뭐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그래서 저거를 언제까지 저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것도 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당 전체가 방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계속 이걸 뭐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것을 비난만 할 수 있는 건지 유리한 건지 네.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에는 뭐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6 청산 구도로 이제 이 선거 프레임 이 구도를 좀 바꾸려고 좀 시도를 할 텐데 그게 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글쎄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독소 조항이 좀 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럼 독소 조항을 드러내면 그럼 받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역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본인도 좀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예. 일각에서는 뭐 아이디어 천에서 특검법을 봤대 총선 이후에 수사에 들어가는 거를 하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뭐 당정청이 모여서 이걸 아주 단호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이슈에 관해서는 뭐 한동훈 위원장의 그 공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공간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그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 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다음에 처음으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서 굉장히 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빨리 일정을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또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또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지 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은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그 사전에 두 사람 사이에 워낙 그 날을 세우는 신경전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뭐 서로 면전에 대고 뭐 설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뼈 있는 말 한마디 정도는 주고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방금 전에 뭐 이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 뭐 한동훈 위원장은 뭐 평소하고 좀 다르게 약간 긴장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네요. 예, 그리고 정당 간의 대표들이 만난 거니까 의례적인 덕담들 하는 거고 예. 뭐 그런 정도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 행사장에서 저 정도의 그 덕담들은 있었지만 예. 뭐 깊이 있는 대화는 따로 뭐 만나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또 특히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대화는 앞으로도 잘 나눌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도 그 민주공화국이다 이 얘기를 한 거에서 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이상의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인사차 예방한 분한테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뭐 그냥 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면 네.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세적인 발언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홍익표 원내대표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용민 의원도 거부권 행사 시에 탄핵의 시기가 빨라진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엔 총선에 앞승 뒤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내년 12월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그 이슈가 그 총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야권에서 이 이슈를 계속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이슈의 결말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여당이 뭐 많은 호사가들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 한복판에 대통령 부인이 수사를 받는 특검법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정권 재창출이 되든 정권이 넘어가든 뭐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럴 텐데 다만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설득할 수 있는 차선책을 대안을 갖고 있느냐. 예. 그게 뭐 여러분들이 말을 했지만 특별감찰관은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뭐 제2부속실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조금 이제 내조에 집중하고 그리고 공개적인 그 외교 활동이 있을 때는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같은 도움을 받아서 제2부속실 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거부권 얘기가 지금 있었는데 지금 200석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200석이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헌을 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여권에서는 더 좀 이거를 우려하는 시각이 더 좀 거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민주당의 의도가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민주당도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끝나지 않은 대선의 마지막 승부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대통령 선거도 졌고 지방선거도 졌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총선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걸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든가 아니면 국회 민주당을 심판해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의석을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200석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뭐 일부 의원들은 표현을 좀 다 다르게 합니다만 네. 국민의힘을 100석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 얘기는 뭐 탄핵을 그러니까 개헌을 하자 이런 데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탄핵을 하자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좀 탄핵을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아요. 탄핵을 네. 애들어서 표현한 게 아니라 하여튼 네. 뭐 개헌해서 선거를 다시 치르자까지 얘기한 거니까. 네.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중도층한테 어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의회 권력이 예. 우리가 탄핵 이후에 그 혼란상도 경험을 했고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이 뭐 어떤 법안이나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또 인사 문제도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런 걸 다 비토하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은 대통령이 계속 비토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을 만일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계속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결론을 내줘야겠다. 어느 쪽으로든.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좀 확보를 호소하겠다. 지금 그 얘기가 강경 발언이 지금 그 발언 수위가 계속 세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역풍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발언 수위가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생각은 좀 있죠. 네,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가 오늘 이제 공식 출범하기 전에 김기현 대표 사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젊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 그룹에다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공격수들도 보입니다. 이 비대위 인선이 첫 평가 지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형식은 탈당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출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잡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대통령과 당의 변화가 없다면 나는 12월 27일 탈당합니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뭐 잡는 제스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출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이럴 겁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은 이준석 대표가 당에 남고 혁신도 좀 세게 하는 거죠, 비대위가. 차선은 이준석 대표가 나갔는데 당은 그걸 상쇄할 만큼의 큰 센 혁신을 하는 거죠. 예. 이준석이 탈당한 걸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리워하지 않을 정도의 혁신을 하는 거죠. 아직은 갈림길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과제는 혁신을 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남고 혁신은 없는 거고 네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나갔는데 혁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갔으니까 차선이냐 최악이냐만 남아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 최악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이준석 대표가 나간 것을 그리워하지 않을 정도의 파격적인 그 혁신을 해야겠죠. 그것이 뭐 이제 비대위원 인선이라든가 사무총장 인선, 예. 뭐 또 이제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이제 그런 데서 보일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2000년에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도 뭐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뭐 김윤환, 이기택, 뭐 이순 이런 분들 공천 다 배제했지만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분들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 더불어민주당도 안철수,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이 나갔지만 또 여기 뭐 양양자, 뭐 조홍천 이런 분들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좋은 경쟁자로서 경쟁을 하겠죠. 혁신 경쟁이 될 텐데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행보. 그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잡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테지만 그 혁신 경쟁에 나가 있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개혁적으로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면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실패한 것으로 보이겠죠. 혁신 경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뭐 크게 뭐 거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질문이 나와도 뭐 이렇게 좀 외면한다거나 크게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차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당 밖에서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에 맞춰서 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장 그 민주당은 뭐 지금 전직 대표가 지금 곧 나갈 상황인데 여긴 지금 전직 대표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탈당도 아니고 출당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고 비대위원 다 인선 끝났고 이준석 대표도 예고한 대로 탈당을 했어요. 네. 요거는 1월 1일자
뭐 1월 1일, 1월 2일자에 뭐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겠습니다만 다 여론조사 해갖고 반영돼서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예. 그리고 이준석 신당은 이제 나갔기 때문에 실체가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힘에 또 이 전체 이 총선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1차 결과는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예.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위기감을 갖는 쪽은 좀 더 세게 혁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만 일단 1월 초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이준석 신당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기성 정치권에서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좀 총선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여당 심판론으로 작동하기를 윤석열 심판론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야당의 뜻이고 586 청산같이 야당 심판론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뜻이고 예. 양당 심판론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건 지금 제3지대에 나가 있는 분들의 뜻 아닙니까? 네. 그 가능성은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테면은 뭐 2020년 같으면 실제로 그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강하고 여당 심판론이 굉장히 조국 사태 때 있었지만 결국 한교안 대표가 탄핵에 대한 반성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됨으로써 야당 심판론이 오히려 작동을 해서 민주당이 180석을 하고 미래통합당이 103석밖에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국민의 뜻이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 평가가 많으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여당 심판론이 작동할 거라고 믿고 있겠지만 네. 사실 지금 야당에 대한 호감도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지는 모르지만 예. 어느 시점에 가서 야 이거 1당이나 2당 다 안 되겠다. 좀 다 이게 좀 바꿔야겠다. 이래서 바깥에 탈당해 있는 많은 그룹, 탈당을 예고한 그룹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빅텐트 3번이라고 하는 빅텐트에 다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탈당한 분들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1868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1850년도 메이지 유신 전야에 보면 막보는 그 페리 흑선이 왔을 때 그걸 보고 이제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단 조시범 같은 데서는 이게 조랑량이라 그래갖고 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막번 체계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결국 그때 유명한 그 사초 동맹이라고 하는 사치마번과 조슈가 동맹을 맺고 막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도 이제 탈번했다 그러죠. 그때 번에서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나라 지금 상황으로 보면 탈당한 분들이 전직 대표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탈당한 분들이 주역이 돼서 도저히 지금은 손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분들. 예를 들면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나 또 뭐 원칙과 상식이나 금태섭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빅텐트 안에 하나로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뭐 여당 심판론이 조금 더 유리한 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야당 심판론이 작동할지 양당 심판론이 작동할지는 한 뭐 3월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 뭐 삼지대 신당 가능성까지 짚어봤는데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당내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를 선임했다는 게 이제 당 지도부의 설명인데, 하지만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분이 이 대표의 정책 자문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친명 인사 아니냐, 비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저명한 정착자시고 그런 거 신망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어떤 이력을 가졌든 친명이든 비명이든 그건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오늘 임명했다고 하는 게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요. 네. 그 탈당을 지금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세 분의 총리가 연속으로 회동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좀 그 통합을 위해서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계속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정세균 총리가 사실 어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면전에서 사실상 좀 대표직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 정도 해석이 나오던데요. 아니 그건 이제 예. 김부겸 총리나 나머지 분들이 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다 발언이 나오진 않은 거지. 그거의 답이 이명백 공관위원장을 지금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퇴할 뜻도 없고 그대로 가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보면 사실 민주당은 그 총선 1년을 남겨놓고 공천룰을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공천룰도 손을 댔고 전당대회 룰도 손을 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정해진 스케줄대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나서 개항에 출마할 때부터 또 그리고 당대표에 출마할 때부터 네. 지금 이 전 과정을 보면 일관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흐름에서 별로 멈칫하거나 물러나거나 노선을 바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낙연 전 대표 또 원칙과 상식 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분들이 현재 있는 경선 룰, 공천 룰 거기에서 공정하게 지금 당대표는 공정하게 경선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그 공천 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지금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는 예. 이 사람은 찍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떨어뜨려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지지율이 높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낮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데도 막질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고 그거는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잡을 거냐 같이 가야 된다 그래도 이런 게 있었지만 아무런 제스처가 없이 결국 탈당한 것처럼 네. 민주당도 결국 정해진 수순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양당을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은 대선에 마침표를 찍는 총선으로 지금 가고 총선이 연장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장전에 인저리 타임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별로 방향이 달라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삼지대 신당 가능성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총선이 대선의 연장전 분위기로 계속 흘러간다면 결국 유권자들도 양당에 투표를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 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영 싸움이 되면 어떤 분들은 이 양극단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정당 찍을 수 있느냐 그러지만 사실 제3당이 국민의당이 되거나 옛날 자민련이 될 때 보면 예. 극단적일 때보다는 유권자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양당을 좀 혼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제3당이 된 거고 지금은 국민들 죄송합니다만 유권자들부터 예.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이 싸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3지대 공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느 시점에 가서 도저히 1당과 2당의 이런 정치로는 지금 안 되겠다. 미국의 심판해버리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하원 의장에서 해임당하지 않았습니까? 해임당한 뒤에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정계 은퇴 선언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선거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고문에 언론 기고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워싱턴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나라가 더 나빠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그래. 여의도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나라가 더 나빠지고 국민은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건 하나도 네, 그렇죠. 못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세 부류로 딱 갈라져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냐. 이거에 분노하는 사람이 3분의 1쯤 있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고 다 이런데 어떻게 저당을 저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많냐. 이거에 경악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있고 예. 양 세력이 저렇게 많다는 거에 절망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팽팽한데 예.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한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착 상태로 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예. 어느 쪽으로든가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건 경계해야 될 거는 이거 대통령 부정평가 60% 넘으니까 이게 기회다. 국민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 김건희 여사 싫어한다. 그러니 당연히 심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200석 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든 탄핵을 하든 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수의 중도층들은 예. 아니 민주당이 그럼 대안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안이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잘 못할 때 어떤 여론이 형성돼야 되냐면 아유 아깝게 떨어진 두 번째 후보 그 사람이 됐었어야 되나 봐.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알아야 될 거는 중도층이 마지못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만 지금 실망해서 이탈해 있는 분들이 아 그때 이재명 찍었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욕을 한참 한 다음에 속으로는 야 그래도 이재명이 안 된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민주당은 또 잊으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 경쟁을 해서 아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변화하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지 예. 저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해갖고 상대가 싫어서 찍는 거 여당은 그래도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민주당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좀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 혁신하기가 어려운 게 민주당의 공천 방식은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을 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아 시스템으로 하는 공천이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들이 그냥 뭐 인물을 막 갈고 새로운 인물들을 막 출마시키고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인물 교체를 혁신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좀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 갖고 공천하기에는 민주당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있고 예. 또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사람이 많아서 빈 공간도 별로 없고 그게 예. 이제 딜레마일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듣고 보니까 거대 양당의 선택지도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총선이 대선의 연장전이라면 지금과 같은 극단의 대립으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이러다가는 거대 양당 둘 다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방향을 설해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여당은 좀 카드가 많잖아요.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정책적인 것도 좀 내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좀 바꾸고 뭐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데 야당이 지금 그 프레임을 좀 바꾸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대표가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여유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내려올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사법 리스크 그렇죠. 사법 리스크 가장 큰 약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민주당의 승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그걸 방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통상은 대통령 선거를 진 후보가 바로 국회 보궐선거에 나간 예가 없고 그것도 뭐 성남시장과 경기도의사 지냈는데 인천으로 갔고 그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서 인천시장까지 했던 그 당대표는 서울시장으로 옮겼고 또 그런 상태에서 당대표에 나왔고 이렇게 한 걸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이번에 중앙위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공관위원장도 속전속결로 지금 왜냐하면 세 분 총리가 계속 통합을 해서 뭔가 대표가 노력 좀 해달라고 하는 중에 바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냥 내 갈 길 가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좀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 분 총리도 그렇고 다 뭐 이제는 뭐 별로 방법이 없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분열이 이제 초읽게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전격적으로 탈당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타이타닉에 비유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관위원장 그 오늘 임명과 맞춰서 지금 전격적으로 이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명분과 실리를 보면 명분으로 보면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지금 당 대표가 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지지를 호소하겠느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민주당이 아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래서 탈당한다.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질 수 있죠. 또 그러나 실리로 보면 예. 통합 비대위를 받는다 한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공천룰, 경선룰에 강성 지지층들이 그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경선룰에 사실 지금 비명계가 승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4년 구조적으로 다 친명계 쪽으로 짜여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4년 전에 이제 금태섭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건 당 바깥으로 나가면 뭐 2월 달이 됐든 3월 달이 됐든
이 분열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선거연대론 후보 단일화론도 나올 수가 있고, 예. 그것도 2016년도에도 3월달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그 선거연대론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 당 안에서의 경선보다는 당 밖에서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민주당과의 그 재연대, 재통합이 어렵다면 제3지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당내에서도 지금 밀어내는 힘들도 지금 강하고 잡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극적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대표는 뭐 연말까지로 지금 시한을 뒀는데 지금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여당 전직 대표도 나갔고 야당 전 대표도 이제 곧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대 양당은 이제 극한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당 밖에 나가 있는 세력들이 규합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거나 연합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나올 근데 거라고 그거는 뭐 아까 이제 그 사초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사카모토 료마가 그걸 해낸 거고, 또 그리고 독일이라고 2차 대전 때 독일이라고 하는 적에 맞서서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을 했고,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맞서서 국공합작도 했고, 뭐 삼성도 애플에 맞서 갖고 적인 구글과 안드로이드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갤럭시를 만들 수 있었죠. 안 그랬으면 뭐 옴니아에서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가의 동침을 했는데, 결국 이 나와 있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분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분들, 또 제3지대 정의당에서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로 묶는 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데, 그건 어떤 리더십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 자체가 1당과 2당에 대한 국민적인 그 반감과 분노가 커지면 그것도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